수학과 인문학이 함께하는 수업을 하다 보니 한편으로는 수학을 도외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시선도 있기 마련인데요. 하지만 박성을 선생님의 생각은 확고합니다. 수학적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문제인식을 통해 기출문제까지 경험했을 때 비로소 아이들은 인문학적으로 접근하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는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핵심어는 A와 B의 위치라는 점인데요. 그리고 문제의 조건은 먼저 20초일 때는 A와 B의 위치가 같은 위치에 있다는 말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10초에서 30초 사이에서는 속도가 B의 속도가 A의 속도보다 더 빠르다는 것을 눈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입시와 관련이 깊은 고등수학 교과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바로 인문학의 역할이죠. 처음에 B는 먼저 A보다는 느렸지만 결국 마지막은 A보다 B가 앞서게 됩니다. 따라서 제 생각에는 A는 추월을 당한 사람으로서 이거는 자신의 노력을 하지 않고 방심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고, 그리고 B라는 사람은 A보다 늦춰졌지만 자신이 추월을 해가지고 자신의 부족한 점을 노력해서 자신의 좀 더 발전을 위해 노력한 사람으로 추월한 사람이라고 저희는 인문학을 연결지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속도와 가속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며 선생님과 아이들은 우리 삶에서 과연 어떤 의미를 발견했을까요? 우리 세상 살다 보면 나를 추월당하는 경우 많아. 슬퍼. 두 번째, B는 어땠어? 추월했어. 글자 하나 차이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서 추월당했으니까 뭐 됐을까? 방심했고, 얘는 뭐 됐다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균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속도가 0인지 가끔은 쉬어야 돼. 그래서 주말이라는 게 있잖아. 또 우리에게 뭐가 있어? 방학이라는 게 있잖아. 이런 것들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쉼이라고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처럼 수학과 인문학이 함께하는 융합 탐구 활동 수업. 그렇다면 아이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고 있는 걸까요? 학습적으로는 우선 정시랑 수시가 있잖아요. 근데 정시는 거의 문제풀이를 위주로 해야 하는 학문이고, 수시는 문제풀이와 더불어서 이걸 통해서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이 수업을 통해서 그 두 가지 토끼를 한 번에 잡음으로써 학습적인 면에서도 정시와 수시 둘 다에 도움이 되는 학문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가장 얻을 수 있었던 거는 프레임의 차이였던 것 같아요. 수학 문제를 풀 때는 대부분 이제 방법이 여러 가지 있다고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 이 한 방법을 고수하고 풀어왔던 게 제 습관이었는데, 인문학과 연결지어 보는 수업을 들으면서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저 친구의 마음에서는 이 상황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서, 인문학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실생활에 적용시킬 수 있는 학문 중 하나인데, 그걸 매 수업마다 여러 주제를 갖고 배우다 보니까 여러 부분에 대해서 되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수업과 같은 경우에서 보더라도 속도와 가속도라는 되게 어떻게 보면 좀 팍팍한 개념을 배우면서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방향을 어떻게 잡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면서 저희가 정말 인생을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씩, 여기서부터 선생님이 한 번씩 가볼 테니까 가장 기억에 남는 단어 하나씩 얘기합니다. 시작. 속도, 노력, 방심. 오늘 배운 수업 내용을 자기주도 학습으로 가져가는 방법. 박성을 선생님은 핵심어를 통한 요점 정리에 그 해답이 있다고 말합니다. 스티븐 코비. 요점 정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핵심어를 정리하라. 핵심어만 적으면 돼요. 그러면 자기 주도 학습할 때 이 내용은 내가 알았다, 몰랐다.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경우는, 이해 안 간 것은 또 다시 책을 본다든가 다른 자습서 또는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서 자기 것으로 만들면 되죠. 두 번째는 그 핵심어를 중심으로 파생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 단어들을 밑에다가 잘 조각만 하면은 논리성이 정리가 됩니다. 반드시 이 속에는 규칙이 있어요. 그리고 이 속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중심으로 내 삶하고 연결시키니까, 나중에 곰곰이 생각하고 내 삶하고 연결시키니까 이해하기가 쉽죠. 1학기 동안 충분히 선생님의 수업을 봐왔던 아이들은 2학기가 되면 창의적으로 주제를 만들어 발표해야 합니다.
이는 선생님이 강조하는 참된 학력을 기르는 방안이기도 하죠. 함수가 도대체 왜 잔인한 걸까요? 그 의미를 시그마 용법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식은 A-B꼴로 일일이 나열하면 규칙적으로 소거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속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시그마의 개념과 원리를 해석해 두 친구가 선택한 인문학적 이야기는 바로 세월호 사건입니다. 어디서 많이 본 익숙한 숫자 같죠? 맞습니다. 476명 탑승, 304명 사망, 그리고 172명 생존. 그들이 탔던 배가, 그 상황함수가 그 예쁜 숫자 하나하나를 태우고 침몰해버린 것이죠. 기성세대의 탐욕, 무책임, 비도덕적인 행위가 쌓여서 만들어버린 이 함수에 학생들이 희생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행동이 함수를 만들고 함수가 사건을 만들고 그 사건이 비극을 낳는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실 두 친구는 발표하기 전 여러 차례 컨설팅을 통해 선생님과 많은 얘기를 나누었는데요. 5번째 되면 엄청 이제 업그레이드 돼 있겠지. 그런데 아이들의 의견을 듣고 있는 선생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 선생님이 궁금한 게 있다. 저 사고를 나서 아이들이 많이 희생당한 것은 기성세대 탓이네? 너희들이 주장하고 싶은 얘기는? 네, 그쪽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갔어요. 왜 기성세대가 잘못이야? 그 기성세대들의 탐욕과 잔인함 그런 것들로 함수들이 마이너스로 바뀌었기 때문에 누구 비리가 있어서? 기성세대들의 네. 그럼 무책임은 누구야? 그 사건에 대한 그 세월호와 관련된 사람들의 문제지 기성세대 전체를 언급하는 것은 좀 논리적 비약인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은 그래. 그러니까 우리 사회 전체를 좀 부정적으로 만드는 그런 특징이 좀 느껴진다. 그것 좀 고민 좀 해봤으면 좋겠어. 그러면 여기서 끝나버리면 좀 대안이 안 나온 것 같지 않냐? 그럼 언제까지 분노하고 있을까? 우리들이 만들어 나가는 함수라는 측면에서 규민이랑 회의를 해서 만들어 보고 싶어요. 제가 컨설팅을 한 4번에서 5번을 해요. 맨 처음에는 2학기 때는 모든 학생들이 다 창의적인 걸 만들도록 했는데 부작용이 생겨서 너무 힘들어요. 수학도 못하고 인문학도 못하고 연계시키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나온 게 컨설팅이 필요하겠구나. 아이들이 두려움을 없애도록. 또 하나는 수업 시간에 수학으로부터 흥미를 못 느끼는 애들이 많아요. 눈에 보이는데 그 아이만 불러다가 상담하기가 정말 불편해요. 그런데 컨설팅을 통해서 혹시 수학이 힘들지는 않니? 상담도 하게 되고 그 아이 고민도 들어주고 이게 이제 주 목적이 됐죠. 지금 와서는. 컨설팅 후 두 친구의 결론은 과연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여러분, 우린 언제까지 기성세대를 탓하고 있어야 합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그들을 손가락질하는 것은 그 상황을 오히려 더 진하게 베껴서 내려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상, 우리가 만들어야 할 함수입니다. 그렇다면 아름다운 함수를 만들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떠한 꿈을 이룬 후 그 꿈을 이루었다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더해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꿈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살아갈 세상에 희망찬 함수를 만들어 나갈 준비가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박성은 선생님의 융합 탐구 활동 수업에 아이들이 적극 참여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시대가 원하는 인재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스스로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선생님은 그것을 수학 교과 과정에 잘 녹여내고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이 생각하고 표현하고 나눌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여기서 어려운 것이 뭐냐? 선생님의 역할. 3가지를 갖추고 있어야 되죠. 첫째는 아이들의 눈높이에서의 교과 지식을 정확히 알아야 되죠. 2번째는 아이들의 언어로 바꿔줘야 돼요. 그 것을 중심으로 선생님이 발문을 잘해야 돼요. 우리 교사들은 질문과 발문이 중요한데 반드시 중요한 것은 성취 기준에 근거한 질문과 발문을 만들어라. 발문이 많을수록 수업은 즐겁지만
마지막은 반드시 질문으로 끝나야 된다. 왜? 그렇지 않으면 수학의 본질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수학적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고 삶을 들여다보는 법을 배우는 수업. 논리적 사고력으로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질문하고 발문하는 수업. 일방적 전달이 아닌 교사와 학생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수업. 그리고 희로애락의 삶의 이야기가 있는 교실. 그것이 바로 박성은 선생님이 생각하는 최고의 수학교실입니다.